강남의 모 아파트가 7억 후반대에 거래됩니다. 아, 그러다가 네. 2006년 11월에 네. 그게 올라요. 8억짜리가 한 50%가 그냥.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 지금보다 더 심했었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부동산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매부리 인터뷰에서 이광수 미래에셋 연구원님 모시고 하반기 집값 전망과 전세값 요즘 한참 문제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매부리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지방이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시장을 분석하면서 단기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미 10월이어서 네, 하반기는 하반기는 좀 애매하죠. 힘들고요. 예. 최소한 내년, 네, 그리고 내년 향후 한 3, 4년간의 네. 집값이 사실은 오히려 청취자분들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고요. 예. 저희가 뭐 집을 사셔야 되는데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다음 분기 이게 뭐가 중요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나 아니면 이런 예측들은 맞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을 분석하거나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보유 기간이 7년입니다. 7년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뭐 내년 집값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장기적으로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어쨌든 단기적인 시장의 모습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현상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 들쑥날쑥 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향후로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거래가 안 되죠. 네.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시장의 어떤 변화를 또 일으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향후로 아파트의 거래량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작년에 116 대책 나오고 직후의 시장을 보면은 이제 서울의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어쨌든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도 치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방,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싼 아파트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가격이. 이거에 대해서 좀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건 항상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사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해 보면 집을 산 분들 중에서 약 42% 정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삽니다. 42%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이하의 주택들을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네. 대출이 가능하니까. 9억 이하는 지금 대출이 40%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나 아니면 집을 매수하는 투자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향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 수요가 지금 급감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그 근거가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네. 취득세를 8% 이상 내야 돼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투자 수요가 급감하면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향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일부 아주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방에 아파트들이 다 급등하는 지역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의 공통점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또 그렇게 밀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지역이 급등하는데 반대로 그런 지역이 다시 규제 지역이 되면 투자 수요가 확 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투자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급감하고
것 동시에 투자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전세난이 이제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매물이 부족하니까 그게 지금 매매가를 받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간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의 흐름을 보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집값을 받치고 올리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갭 투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60% 이상인 경우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증이 됐는데 그런데 과거하고 좀 다른 지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좀 마찰적 상황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계시면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집들의 전세 가격은 안 오를 거 안 아닙니까? 오르죠. 네. 지금 오르는 건 뭐냐면 새로 신규로 나오는 물량들인데 네.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데 왜냐면 네. 다들 그냥 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걸 전세 가격을 오른 거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느냐. 물론 신규로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엄청나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그런데 이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전반적으로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매물만 몇 개 오른다고 그래서 전체 오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전세입자들은 이제 청구권을 쓰고 근데 이제 신규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집주인 실거주 의무들이 막 강화되는 그 법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부총리님 사례처럼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이제 하나의 문제 케이스가 되면서 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로 번지려면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마찰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네. 여긴 전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 문제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생겨서 여기에서 전세 나가세요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전세는 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전세가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어요, 향후는. 네. 물건이 있으니까. 근데 네. 여기만 없는 거죠. 네. 이런 마찰적 상황이 단기적으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구조적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입주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내년도 입주가 줄어드는데, 네. 향후 2년간 줄어드는데, 네. 뭐 지속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전세 가격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은 50%거든요. 네. 그래서 52%, 53%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만약 이게 60%를 넘어서 70%, 80%까지 막 계속 올라간다. 네. 그렇게 되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건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거나 네. 그게 뭐 4, 5년간 네. 아파트는 2년이면 짓거든요. 네. 뭐 2, 3년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네. 그리고 가격 상승세가 더 빨라져서 그래서 갭 투자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뭐냐면 이런 단기적일 수 있는 이 상황을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의 부작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맡겨두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정책으로 풀어야죠. 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도 정책 좀 오래 취재를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가 계속 전월세 대책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국감 때 얘기했지만 뾰족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간 주택 공급은 멈춰 있고 시차가 지금 어쨌든 뜨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본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건 싸게 전월세를 오래 사세요가 아니에요.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도 네.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의 목적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계속 정책의 방향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이 전세 가격 상승을 정책이 만들었으니까 네. 이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 뭐가 있을까요? 그럼 대출 규제 완화인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상 임대인 같은 경우에 임차인한테 전세 가격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오히려 좋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부담을 지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60% 이상 되면은 신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네. 지금은 임대차 보험을 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보험을 네. 들고 있어요. 네. 아니 전세 가격이 올라서 혜택은 집주인이 보고 있는데 네. 보험을 왜 임차인이 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임대인도 뭔가 부담을 지는 제도 도입이 시급해요. 그러면 무작정 전세 가격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부담이 지어진다면. 네. 예를 들어서 올라간 그 돈만큼은 그래서 깡통 전세도 사실은 군소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등하게 네. 올라가는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도 막으려면 임대인이 전세 가격이 높으면 높일수록 임대인의 부담을 늘리는 제도 도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전세 가격이 무작정 오를 것도 아닐 거고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집값이 밀어 올라가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표준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신규 뭐 전월세의 또 상한선을 둬서 이런 조항 말고 시장의 상황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월세 가격을 왜 잡아야 하는지 정책 목표가 뚜렷하게 맞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방법이 시장에서 일종의 그 시장하고 이해될 수 있는 수준. 네. 뭐 가격 상한이라는 게 이런 것보다도 네. 사실은 시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전세 가격이 오를수록 임대인도 부담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게 당연한 시장의 논리 아니에요. 네. 내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뭐 이자를 냅니까? 보험을 듭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 건 있죠. 어떤 세금을 내나요? 보유세가 아니 그건 집에 대한 집에 대한 보유세잖아요. 전세 가격 오를수록 전가 세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를 올리죠. 네, 그럼 물론 이제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제 내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한테 부담을 지어주는 게 시장 논리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을 2006년이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2006년도에 지금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복귀해 보면은 이제 강남은 그 전에 2004년 5년도에 쭉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규제 때문에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소위 노도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집값이 오르다가 이제 그리고 정부가 이제 판교 같은 신도시 발표를 막 하고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입주 물량을 묘하게 리먼 브러스가 이제 겹치면서 이제 팍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랑 공통점은 뭐가 있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을 볼 때 가장 큰 공통점은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06년 한 초에는요. 네. 1분기에는 강남의 모 아파트가 7억 후반대에 거래됩니다. 그러다가 네. 2006년 11월에 그게 11억 5천으로 올라요. 예. 1년도 안 된 사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증을 해요. 예. 올해 상반기에 한국처럼. 예. 서울 아파트처럼. 예. 그러면서 막 그때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뭐 집이 폭등하니까 엄청나게 막 시장에 사고, 사서 예. 투자로 사고 이런 거예요. 단기간에 아니 8억짜리가 거의 12억이 됐으니까 한 50%가 그냥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 지금보다 더 심했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2006년 11월에 그 11억 5천 아파트가 2013년에 얼마에 거래되냐면 7억에 거래됩니다. 네.
변동성이 긴 동안 계속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열 현상이 사실은 유사한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면 거래량에서 나타납니다. 네. 거래량이 확 증가했다가 네. 계속 감소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사한 거죠. 또 하나 유사점은 2006년이 그 전에 막 또 정책이 계속 나와서 2006년이 가장 누적돼 있었어요. 정책이. 그렇죠. 정책이 가장 누적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이 안 먹히니까. 네. 그러니까 또 정책 나오고 또 정책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드디어 이제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힐 때는 또 한 번에 확 먹히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게 두 가지가 유사하게 제가 물론 뭐 향후로 이거하고 다르게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2006년이랑 지금의 차이점은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뭐냐면 그때는 수요가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투자하고 뭐 실수요라든가 어쨌든 네. 수요가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동반해서 증가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오르는데요. 거래량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어요. 공급이 안 돼서 시장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그 공급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놔요. 예. 그래서 소비 살 사람은 좀 있는데 매물이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매물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통계치로 따져보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경우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채 중에서 8채나 9채가 시장에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채로 줄었어요. 100채 중에 4채. 네. 아. 엄청나게 매물이 준 거죠. 네. 그런데 계속 매물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과는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종부세 인상이라든가 뭐 양도세 중과 규정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매물이 향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매물이 줄어서 오른 시장인데 향후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모든 재화 시장이 그렇습니다. 공급이 뭔가 만드는 가격은 네. 항상 진폭이 클 수 있어요. 오를 때도 크고 하락할 때도 커요. 이러면서 공급자가 두세 개 없는데 그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뭐 예를 들어 뭐 시멘트 가격이나 라면 가격을 올렸다면 네. 담합 규제하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것처럼 수요가 만드는 가격은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굉장히 견조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매물이 감소하거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네. 매물이 안 나오는 만든 가격은 항상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죠.